국군은 만약을 대비해서 정군의 데프콘3를 발령하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주둔지를 이탈할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2단계까지 격상된 것은 단 3번뿐이었습니다. 11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1179년 12.26 사태 직후 서울의 봄,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되어 현재 한반도에 중국군이 대거 개입한 지금까지 한반도는 거대한 먹구름이 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내려앉은 도시 위로 먼지와 연기 냄새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중국 제79집단군 제190협성여단의 선봉 중대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인물은 주진잉 중대장은 지도 위의 경로를 눈으로 훑으며 주변을 살핍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여유가 스쳐갑니다. 북한군의 저항이 생각보다 약했던 탓입니다. 그 옆에서 행정보호관 바이프가 무전기를 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이제 평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예상으로는 불과 3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진잉은 이를 듣고 짧게 웃습니다. 이토록 빠르게 진격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곧 목표로 향합니다. 평양이었죠. 이번 작전의 핵심이자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열쇠기도 했습니다. 후속 부대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집단군의 200합성여단이 곧 도착할 것이며 그 중에는 기갑부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진잉은 흥미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전차의 진입이 전투를 어떻게 바꿀지 그는 이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의 얼굴에 의문이 스칩니다. 왜 제78 집단군이 자신들의 관할에 포함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길게 이어질 틈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공기를 찢어버립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대전차 미사일이 선봉중대를 덮칩니다.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고 바이프의 비명이 전장을 갈랐죠. 즉각 전투태세로 돌입하였지만 이미 또 다른 미사일이 날아와 장갑차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제8군단이 발사하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섭게 쏟아붓고 있었지만 이러한 공격도 거의 한계가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미사일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급히 후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었지만 후퇴는 곧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연기와 화염 속에서 사람의 외침과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뒤섞이며 전장은 혼돈 그 자체로 변합니다. 주진잉 중대장은 무너져가는 진영 속에서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급격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북한군은 마지막까지 이를 악물었고 이 순간 평성은 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가장 치열한 사투의 현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세차게 창문을 두드리는 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은 묵직한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대통령 이명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상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목소리 속엔 긴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중국군이 이미 북한 전역을 장악했고 신의주는 물론 이제 평양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전달됩니다. 이명환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평양을 잇는 순간 한반도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림보다 단호함이 더 짙게 묻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을 듣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지켜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명환 대통령의 어조는 급격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켜본다면 끝이라는 것. 중국이 이미 동해로 나아가는 통로를 확보하려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북한 문제가 아니며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위기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했죠. 이명환 대통령은 이런 모습에 분노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만 볼지를 강하게 항의했죠. 그러면서 한국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고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말은 곧 동맹의 틀을 넘어서 독자 행동을 예고하는 경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거부하는 기류가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자 이명환 대통령은 한층 더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 필리핀, 일본 그리고 태평양 넘어 미국 본토까지 이어질 위협이라고. 그의 말은 날카로운 화살처럼 공중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짧은 정적이 흐르고 마침내 이명환 대통령은 결단을 내립니다. 한국군만이라도 행동에 나서겠다고 폭탄 발언을 한 것이죠. 그는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씁쓸한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이명환 대통령은 천천히 한숨을 내쉰 뒤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하늘 아래 폭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17보병사단입니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제100보병여단이죠. 이들은 데프콘3가 발령된 이후 모든 병력이 장구리를 착용하고 영내 모든 물자를 분류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녁밥조차 전투식량으로 먹고 있었죠. 한 병사는 검은콩이 들어가 있는 전투식량을 먹으며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신형이 아니었거든요. 한편 제100보병여단은 계속해서 물자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이 적재 박스인데 제대로 훈련이 부족하여 얼타는 신병들도 많았죠. 또 탄알집을 결합하지 않고 관물대에 놓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물자 분류가 끝나가고 있었죠. 이렇게 영내에서는 활발하게 물자 분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100보병여단의 레이더에서는 이상한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서해상에서 50대 이상의 비행기들이 관측된 것이었죠. 보통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밀항기들은 산둥반도 아래에서 인천으로 향하는데 이 비행기들은 죄다 산둥반도 위에서 북한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한 모습이었죠. 이 소식은 그대로 합동참모본부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이 비행기를 보고 직감을 합니다. 이곳이 큰 전쟁을 불러올
나팔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중국군이 평양에 대거 공수한 모양이라고 말입니다. 평양 함락이 초읽기에 있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단 하루 만에 주파한 것입니다. 사실상 북한군의 저항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한국에서는 국론이 제대로 통합되진 않았지만 언제 북진을 할지에 대해서 경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는 그럴듯한 전투가 드디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평성이었죠.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30km쯤에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을 빨리 점령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중국군이 북한의 도로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려온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 정상회담에서 도로가 불편하다고 직접 대놓고 털어놓을 정도로 북한의 도로 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정상회담 때마다 남북 경제협력 과제의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게 도로와 철도인데요. 북한의 교통망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도로 통연장은 2019년 기준으로 26,196km인데요. 한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간선도로는 포장률이 20%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낙후된 시설에서 단 하루 만에 직선거리로 150km를 주파했으니 장비들이 남아나지 않았죠. 제191 합성여단의 병력이 차량화되었기에 모두 걸어오지 않고 차량에 탑승하여 오긴 했습니다만 차량 정비를 맡겨야 하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평양경비사령부가 먼저 중국군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평양경비사령부는 호위사령부의 예하부대입니다. 곽창식 상장의 지시로 중국군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평양경비사령부의 한개 여단은 약 5,000명 정도로 북한군 정규 여단의 숫자인 1,500명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우선 한개 여단이 중국 191 합성여단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도로 근처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앞차가 지나가는 걸 파악하고 중간 행렬의 차량부터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국경에 있었던 북한 제8군단 112 경보병 여단과는 전투력 차이가 분명 크게 났습니다. 내복 공격을 하여 적을 혼란스럽게 하고 양측면에서 공격을 해대고 있었죠. 중국군은 기동력을 위해 화력을 포기했던 제191 합성여단인지라 첫 번째 공격에서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중국군의 차량 6대와 32명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북한군이 잘 싸운 것은 맞지만 압도적으로 중국군을 이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북한군도 분명 문제가 많았죠. 매복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의 비율은 북한군이 더 많았으니까요. 대전차워기를 다룰 때는 적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또 제병협동의 형상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숨어서 기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차화기는 그 특성상 사격이 이루어지면 후폭풍으로 인하여 그 위치가 쉽게 노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성이 취약해서 대전차화기 사격 이후에는 주변 보병들이 대전차 공격조를 엄호해줘야 하고 방어해야 하죠. 근데 정작 여기서는 대전차 공격조와 보병들이 따로 진지를 구성하고 있어서 대전차 공격조들이 사격 이후 집중 공격을 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첫탄 발사 이후에는 대전차 공격조들이 모두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가지고 있던 차량들에 의해서 남은 북한군들도 전멸하게 되었죠. 실전 경험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북한 인민들에 대하여 총을 쏘는 일도 발생하곤 했습니다. 북한군 내부에서는 중국군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다소 동요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내 반체제 인사들도 이러한 소식을 꾸준히 한국과 미국에 전달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라졌던 북한의 잠수함들이 평안북도에 있는 잠수함 기지에서 대거 확인되었습니다. 해군은 지속적으로 김여정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을 안전한 곳으로 위치하기 위해 잠수함을 통해 피신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중국군이 개입하여 중국군이 당도한 평안북도의 김여정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여정은 다시 중국군과 함께 평양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목숨을 부지했던 김여정파들도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곽창식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한다면 김여정을 조기에 잡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했던 조사장학서는 이전부터 계속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반곽창식 세력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엔 성공했죠. 이들은 곽창식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내각 수립과 인사이동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김여정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내 전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타오니 일부 방어선이 뻥 뚫릴 정도였죠. 그리고 이윽고 중국군은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잠시 병력을 물렸던 것을 다시 진격시키겠죠. 이제부터는 기동력보다는 화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뒤에서 오고 있던 제79 집단군의 제200 합성여단이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200 합성여단은 중형 합성여단으로 차륜형 장갑차 대대가 있는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장갑차를 선두에 세우고 천천히 앞으로 나갔죠. 북한 호위사령부는 장갑차를 보고 당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전투를 이어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명령한 북한 제12군단이 중국군의 후방을 공격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믿음은 금세 깨지고 말았습니다. 북한 제12군단이 김여정의 한마디로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호위사령부에서는 평양에서 지속적으로 지연전을 펼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싸움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공강병군이 평양과 평성 일대에 대규모 공수를 진행했기 때문이었죠. 물론 북한의 방공망은 거미줄처럼 상당히 촘촘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SA 계열의 지대공 미사일을 주축으로 고도별로 3중, 4중의 거미줄 방공망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미국 CIA는 북한의
방공망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방공 시스템은 공군사령부 예하의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대공포, 레이더 부대 등을 이루어져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SA-3와 SA-2 그리고 SA-5 지대공 미사일은 영변 핵시설을 비롯해 ICBM과 SLBM 기지 등 주요 군사거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있죠. 적기의 출현 고도에 따라 단계별로 저지, 격추하는 다중요격 방어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들 미사일은 자체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한 뒤 발사 이후 목표물 근처에서 수백 수천 개의 파편탄두를 터뜨려 격추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공망을 전부 다 공군사령부가 지휘한다는 것인데요. 공군은 김여정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의 공강병군은 북한의 촘촘한 방공망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안전하게 공수를 할 수 있었죠. 사실 중국의 레이더도 교란하고 있었던지라 제대로 요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말이죠. 평양 교외 지역과 평성 지역에는 중국군이 마구 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중국의 제200 합성여단은 장갑차를 몰아붙이며 평양 경비사령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북한군은 방어군인데도 불구하고 앞뒤로 공격을 받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서로 5인 사격을 하여 싸우다 죽은 사례도 여럿 있었죠. 또한 중국군도 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투 중 직사한 사람을 제외하고 살릴 수 있었던 사람 중 약 70% 정도가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있었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중이었던 통계인데요. 중국이 한 가지 강간 것이 CC3를 제대로 숙달시키지 않고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그저 압박군대 사용법, 지혈대 사용법 이 정도만 가르치고 보낸 것입니다. 한면 밀폐 드레싱이라든가 비인두 기두기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응급처치도 가르치지 않았고요. 전장에서는 모든 인원이 의무병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응급처치만 하더라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이번 평양 전투 중 중상자는 총 673명이었습니다. 그중 90% 이상인 606명이 치료를 받지 못해 후송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이었지만 북한이나 중국이나 둘 다 민간인 보호는 그리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중국군은 평성 지역에서 저항하던 북한군을 몰아내고 평양 북쪽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평양 안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호위사령부는 평양이 불타는 한이 있어도 전투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호위사령부가 한 가지 판단을 잘못한 것이 있는데요. 현재 중국이 대규모로 전파 교란과 사이버 공격을 이어가면서 북한의 통신망이 작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군끼리 제대로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군의 연안이 두 개만 온 것을 확인한 호위사령부는 북한 제12군단이 중국군의 후방을 공격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조명이 드리운 회의실 안, 긴 테이블 주위에는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자리를 메우고 앉아있습니다. 모두의 표정은 굳어있고 공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환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위기가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상황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중국군이 평양을 점령하려는 이 순간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모든 장관에게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의견을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 이정환이 나섭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이라고. 지금 당장 북진하여 중국군과 맞서 싸우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중국의 손에 맡기든가. 만약 우리가 지금 머뭇거린다면 중국군은 곧바로 남쪽으로 내려올 것이며 북한은 완충지대가 아닌 중국의 전략적 거점으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해로 진출한 중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력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 장관 정한결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북진을 선택한다는 건 곧 전면전을 의미하며 전쟁이 시작되면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기업들은 철수하고 투자 자본은 빠져나가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피해가 덜 가는 시점을 찾아야 하며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보실장 이재목은 중지에 나섰습니다. 그는 경제와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죠. 경제가 유지되는 이유 자체가 국가안보에 대한 신뢰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전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회의장은 점점 고조된 언쟁으로 가득 차지만 안보실장 이재목이 다시 모두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개입 없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곧 자살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명환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의견을 경청한 뒤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중국이 북한의 전역을 장악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사라진다고. 물론 전쟁의 대가 또한 막대하다고 말했죠. 이어 이명환 대통령은 미국과 협력해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즉각 행동할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북진 작전 계획을 가동하고 특수전 부대를 투입 대기 상태로 두라고 말했죠. 또한 기획재정부는 전시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국민에게 비상사태를 알릴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간단하고도 명료했죠. 이명환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고 망설이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판단은 역사가 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 대통령의 결단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한편 중국과 미국은 밀실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자칫 중국과 미국 간의 전면전으로 확전되어 제3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진행된 것이었죠. 미국은 북한에서 중국군을 물리라고 주장을 했지만 중국은 조중동맹 조약을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도 이에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하자 중국은 그제야 한수 물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의 밀실회담은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이 나게 되었죠. 이 결론은 국제정치가 결국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고 강대국들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제3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기에 중국이 원하는 것을 일부 내주기로 한 모양입니다. 베이징의 밀실에서 중국과 미국은 웃음을 교환하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강대국의 이익만 남았을 뿐 한반도는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은 매우 힘든 상황에 부닥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단합되긴 했지만 그래도 일부 세력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요. 이명환 대통령의 지도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진하냐 마냐로 미국과의 갈등이 있었으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였죠. 사실 대한민국 정부도 북진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보이고 있긴 했지만 이를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감히 전쟁한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공포 그리고 불안감이 많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전쟁하면 분명 수백 수천 개의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 분명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북진을 할 만한 충분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군은 특전사 병력을 활용해 북한 내로 병력을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DMZ, 남포, 원산, 신의주, 해주, 신포와 같은 지역들이었죠. 현재 국군은 북한 내에 10개에서 20여 개의 통신소를 운용 중입니다. 이 통신소는 민간 건물로 위장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야산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 통신소를 기점으로 한국의 본부와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있었죠. 이전에는 숫자가 더 많긴 했습니다만 2024년에 발생한 대북 정보망 붕괴 사고 이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10개에서 20여 개였죠. 특전사 병력은 이곳에 침투하여 만약 북진하게 될 때 어느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북한군의 시설들을 사보타주하기도 했었고 주요 요인을 몰래 사고사로 위장시키는 모습을 취하기도 했었죠. 또한 미국에서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그 덕에 중국군의 위치, 앞으로 북한이 무엇을 할지도 대강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조선의 유언들이 평양 인근에 새로운 정보를 물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높은 장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북한의 지하벙커 위치나 내각 위치하는 곳을 대략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덕에 한국은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예전의 휴민트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국군도 이에 호응하며 정찰기와 군사위성 등을 총동원하여 북한 내 정보를 이를 잡듯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시가 급했죠. 언제 북진 명령이 내려올지 몰랐으니까요. 한편 국내에서도 경찰의 활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사적 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실수인 척 인근 국정원 건물까지 함께 찍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중국 간첩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등 주요 시설들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하여 중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군부대의 위치나 병력,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곳곳에 벌어지고 있었죠. 경찰은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방첩 활동을 전개하며 간첩들을 하나둘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호위사령부가 중국에 핵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이제 먹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국군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개입하면서 내세운 목표들은 총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중국인의 재산과 생명보호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 급변 사태에 개입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목표였죠. 북한 감옥에 갇힌 중국인 기업가들을 모두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호위사령부 곽창식 상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내각의 해산입니다. 중국은 현재 곽창식 상장이 만든 내각을 절차상 하자가 있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내각으로 규정하고 절차에 맞게 합법적인 내각을 꾸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목표지 그저 북한을 자신의 입맛대로 친중파 세력들을 주요 인사에 앉히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북한의 핵시설을 모두 제압하는 것이었죠. 현재 북한의 핵시설은 총 28곳, 생물학 무기 생산 시설은 총 21곳입니다. 이 중 다수가 평양 이북 지역에 있었는데요. 제78 집단군이 한경도에 진출하지만 3개의 여단을 제79 집단군과 함께 평안 북도로 노리는 이유도 전부 이러한 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여단과 공강병군으로 평양을 노리고 더 많은 병력을 더 투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죠. 평양을 노리고 있던 제79 집단군의 경우에는 평안북도와 평양 이북에 있는 평안남도 핵시설 13개의 지역을 전부 다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태천에 있는 원자로와 경수로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우라늄 광산과 저장소, 참마산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78 집단군은 한경도에 진출했는데요. 무산, 나진에 있는 우라늄 광산과 저장소를 장악하고 또 북한 핵개발의 심장이기도 한 풍길 핵실험장을 장악하려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북한 핵시설을 장악하려고 한 이유는 혹여나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가정과 또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불법 침략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또 실제로 있기도 했고요. 제78 집단군은 거의 전투도 없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그것에 장악하였고 곧장 김책을 지나 함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